테슬라 FSD가 한국에 정식으로 출시된 지 2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 현대기아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자율주행 시장에서 뒤처진다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차주들 사이에서 벌어질 일들이 오히려 더 심각하게 다가올 거라고 보거든요. 오늘은 이거랑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현대기아차한테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전기차 가격부터 정상화해서 시간을 번 다음 자율주행 상용화도 빠르게 추진하면 승산이 있다는 거였는데 FSD가 국내에 출시되는 이상 이 계획도 무용지물이 된 거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차 그룹은 전기차 시장에서도 잘 나가고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잘 나간다고 하는데 유독 자율주행 쪽에선 두드러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은 대체 어디까지 와 있는 거고 앞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건 맞는지, 그리고 차주들 사이에서 벌어질 일들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진짜 맞아? 리스너도 싸고 출고도 빠르고 초기 비용도 없다고? 지가격이 맞아? 조건은 좋은데 막상 잡으라고 하면 잡히지를 않아. 광고만 믿고 차 구매한 사람들이 손해를 엄청 많이 보더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BPD 오토. 우리가 약속한 건 간단해. 국내 최저 수수료는 기본이고 견적서도 숨김없이 투명하게. 신차 검수부터 신차 패키지까지 우리가 다 준비했어. 누구보다 많은 차를 리뷰한 BPD가 이제 시동 거는 순간까지 책임질게. 리뷰 끝, 출고 시작. BPD 오토. 현대차의 자율주행하면 플레우스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댓글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이 플레우스가 도대체 뭐냐? 간단합니다. 자동차를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테슬라한테는 테슬라 OS가 있고 스마트폰으로 비유하자면 갤럭시에 안드로이드 OS가 있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럼 플레우스가 탑재된 차와 그렇지 않은 차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이것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옛날 차들은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만 하더라도 굉장히 복잡하게 했죠. CD를 구매해서 업데이트하거나 그 뒤에는 USB 파일을 넣어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플레우스가 기반이 되면 테슬라와 비슷해집니다. 차 안에 고성능 컴퓨터를 하나 두고 그 뒤에 차량 OS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얹어서 구동하게 하는 거죠. 이걸 또 OTA로 업데이트하면서 쓰는 거고요. 이게 바로 현대차 그룹이 항상 이야기하는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 SDV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플레우스의 구조도 세 가지 정도로 구성됩니다. 차량 OS, 커넥트 시스템, 그리고 맨 위가 자율주행과 AI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플레우스 탑재가 본격화돼야 레벨 2 플러스 자율주행 시스템도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플레우스 탑재는 언제 되는 거냐? 일단 최근에 나온 정보에 따르면 2027년 양산 적용이 목표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것도 목표인 거지, 더 빨리 쓸 수 있으면 좋은 거고 늦어지면 그만큼 또 문제가 되는 거겠죠. 지금 테슬라는 FSD를 쓸 수 있게 됐고 벤츠와 BM은 아예 레벨 3 자율주행을 조건부로 상용화하면서 데이터를 쌓기 시작했는데 현대기아차는 2027년이 상용화 목표라는 게 사실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전기차 시장이나 프리미엄차 시장에서도 그렇게 잘 나가는데 유독 자율주행 쪽에선 운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이건 실제로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관련 타임라인만 나열해 봐도 체감이 됩니다. 우선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미국 스타트업 오로라에 투자하고 레벨 4 자율주행을 공동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외부 기술을 잘 찾아서 적용시키겠구나 했는데 이후 양산차에 적용되는 결과물을 못 봤습니다. 2020년에는 현대차와 앱티브가 합작 법인인 모셔널을 설립하게 되는데 이후에 나온 게 영상에서 자주 봤던 아이오닉 5 기반 레벨 4 로보택시 개발입니다. 이건 실제로 연구 개발하는 걸 도로에서 볼 수 있으니까 이제는 진짜 되는구나 싶었는데 2024년에 앱티브가 손을 털고 나오면서 현대차가 지분을 대부분 떠안게 됐고 10억 달러 가까운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면서 살려두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2022년에는 포티투닷을 인수하면서 그룹의 소프트웨어 허브로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못했고 올해 들어서 추가 증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소프트웨어 조직을 키워보자는 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엔비디아와 AI 팩토리 협업을 하기로 했죠. 블랙웰 기반 AI 인프라를 대량 도입하는 주체 중 하나로 현대차 그룹이 포함됐습니다. 계획은 괜찮은 게 정말 많았는데 차주들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결과물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유독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던 와중에 FSD가 한국에 출시되면서 이 평가가 현실이 된 셈인 거죠.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자율주행도 외부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전기차도 그렇잖아요. 내연기관차는 엔진부터 부품까지 그룹 안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데 전기차는 가장 중요한 배터리 팩만 봐도 배터리 기업으로부터 납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율주행과 살짝 다른 점은 전기차는 품질 좋은 배터리 팩만 잘 납품받아도 일정 수준 이상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은 내연기관차를 만들던 회사다 보니 자동차 자체의 품질이나 만듦새 같은 건 어느 정도 기본으로 깔고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율주행 쪽은 조금 다른 게 센서, 컴퓨팅, 소프트웨어, 지도, 데이터 처리 능력, 이런 걸 한 회사에서 받기가 매우 힘든 영역이란 거죠. 아무리 좋은 부품과 프로그램을 받았다 쳐도 데이터가 얼마나 빠르게 쌓이는지도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뭐 하나만 잘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겁니다. 테슬라나 중국 브랜드가 자율주행 쪽에서 유독 속도가 빠른 이유도 수백만 대가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빅데이터를 수집해 주기 때문에 학습부터 배포까지의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빠른 겁니다. 이건 돈 주고 외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직접 구축해야 하는 운영 시스템으로 봐야 해서 2027년 상용화 목표도 빠르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대체 왜 현대차그룹이 유독 다른 브랜드들보다 늦고 있는 거냐?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파트너십 자체가 로보택시에 쏠려 있었다는 게 큽니다. 오로라부터 모셔널,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에이브라이드와의 협업도 아이오닉5 로보택시 관련 협업이었거든요. 이런 와중에 양산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회사가 주도하지 못했던 거죠. 모비스를 비롯한 공급사, 외부 에이다스 관련 업체, 그리고 여기에 내부팀이 섞여있는 구조이기도 해서 로보택시 관련 이야기는 많았지만 일반 차주들이 쓸 수 있는 자율주행 관련된 소식은 업데이트가 비교적 더뎠던 겁니다.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회사로 전환하는 속도가 늦었다는 것도 크죠. 물론 이런 이야기 자체는 꽤 일찍부터 나왔지만 실제로는 42.1 인수 이후에야 그룹 차원의 소프트웨어 허브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형적인 레거시 자동차 회사의 개발 프로세스에 가까웠고요. 그 이후에 OTA나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테슬라는 아예 초기부터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조직을 회사의 심장처럼 돕고 칩이나 카메라, 센서 공급사 정도는 바뀌어도 소프트웨어만큼은 우리 회사 것을 쓰겠다는 식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투자가 분산됐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테슬라와 가장 큰 차이이기도 한데요. 현대차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관련 투자가 굉장히 광범위했습니다. 로보택시부터 시작해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에 로봇까지 있었고요. 자동차도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순수 전기차, 수소 전기차, 이제는 EREV까지 추가됐잖아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던 시기에 자율주행 쪽으로 확실한 선택이 없었던 건데 테슬라는 비교적 선택과 집중을 하기 좋은 브랜드죠. 모델도 몇 개 없고 죄다 전기차고 가장 큰 프로젝트는 신차보다 FSD로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에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기업들보다도 빠르게 FSD를 상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자율주행은 또 국내 규제가 까다로웠고 우리나라는 특히 보험과 책임 구조까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기업 걱정을 뭐하러 하냐가 아니라 이미 벌어진 상황이 그렇다고요. 여기서부터 슬슬 애플과 삼성이 될 거냐, 노키아와 모토로라가 될 거냐로 갈린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나마 최근에 발표한 엔비디아와의 협업이 AI와 자율주행 쪽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협업이 기회가 될지 뒷북이 될지는 지켜보면 될 일인 거죠. 사실 42.1 협업부터가 중요한 터닝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진전되는 게 없어 보였고 이건 업계에서도 자주 나오는 지적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쏟아부은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거의 2조를 투자했다고 하는데 상용화 실적은 거의 없고 자율주행 시스템은 소비자들이 경험할 수도 없으니 비판이 더 커지는 거죠. 실제로 매출 실적도 보시면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핵심 사업이 뭐였냐? 모빌리티 OS와 자율주행 모듈 상용화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걸 못했고 얼마 전까지 비교 대상이던 GM은 슈퍼크루즈라도 상용화하기 시작하면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물론 42- 완전 놀고 있는 건 아닙니다. CES 2024만 봐도 SDV OS부터 데이터 기반 학습 시스템, LLM 기반 모빌리티 AI 어시스턴트 등 굉장히 많은 걸 공개했거든요. 즉 R&D는 열심히라고 할 수 있지만 양산차에 탑재가 돼서 소비자 경험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란 거죠. 이미 FSD는 전 세계에서 7번째로 한국에 가능한 기능이 됐고 지난번에 영상에서 전망이 들었던 대로 미국에서 생산한 모델와의 스탠다드까지 대거 들어오기 시작한다. 한국 시장에서조차 현대기아차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전기차 시장에선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단일 모델 판매량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게 현대기아차 차주들 입장에서도 문제인 게 보통 그 브랜드를 타던 사람들은 다른 브랜드로 잘 안 넘어갑니다. 지금 현대기아차를 타는 차주들이 다음 차도 현대기아차로 넘어가게 될까? 이걸 이제 보장할 수 없게 됐다는 거죠. 왜냐면 이건 전기차 대 내연기관차가 아니고요. FSD가 되는 차와 안 되는 차로 나뉘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걸 전기차 시장으로 더 좁힌다고 해서 현대기아차가 유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전기차 시장만 놓고 보면 가격이 비슷하거나 더 비쌉니다. 솔직히 테슬라가 더 비싸더라도 FSD가 가능하다면 테슬라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FSD가 국내에 출시되기 전에는 그나마 시간을 벌 수 있는 계획과 전망이 있었는데 FSD가 상용화되기 시작한 이상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건 FSD가 풀리기 시작한 게 이제 고작 2주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렇게 이슈가 되고 차주들 경험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건 앞으로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기준이자 표준이 FSD가 되는 것도 시간 문제란 겁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곧 연초도 다가옵니다. 현대차그룹에서 부디 자율주행과 관련된 좋은 발표가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대기아차의 자율주행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걸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